자, 이번 시간은 21년도 11월 기출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41번은 쉽죠? 목적세가 뭐냐? 조세의 사용연도가 구분된 거다. 쉬우셨을 거고. 자, 42번은 지문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보기 1번은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하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초일불산임 많이 얘기한 거죠. 맞고요. 이번에 기간의 계산은 우리 뭐에 따라가죠? 민법에 따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23년 12월 30일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은 블라블라 해서 나오는데 핵심 키워드는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24년 3월 30일이 토요일이면 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자, 그때는 그 전날로 가나요? 아니요. 그 다음 날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내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그 전날이 아니라 다음 날로 간다. 자, 보기 4번에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될 때 합니다. 우리 이거는 좀 정리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납세자가 있고요. 과세관청이 있다고 보죠.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관청한테 뭔가 신고를 할 때 그걸 정하는 게 뭐였어요? 기간과 기한이었죠. 자, 언제까지 하세요? 라고 하는 거라면 과세관청에서 세금 내세요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 그걸 서류에 송달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기간과 기한. 자,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발신주의. 내가 신고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그때 한글로 보겠지만 과세관청에서 납세 의무자들한테, 납세자한테 뭔가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게 납세 의무자한테 도달한 시점에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기 4번을 보면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출했다. 이건 뭐 한 거예요? 납세자가 과세관청한테 나 이거 신고해요 라고 신고할 때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됐을 때, 자, 우리 발신주의라고 그랬으니까 전송됐을 때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문제 43번은 우리 12월 기출문제에서도 풀었죠. 뭐였어요? 네, 윤리 문제 읽어보면서 틀린 거 충분히 보실 거고. 44번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자, 이건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죠. 보기 1번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뭔가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어요.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처음에 이의신청이란 걸 할 수 있죠. 자, 국세청한테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건 많이 생략을 하시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죠. 자, 근데 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둘 다 가느냐?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심사청구를 어디에 한다 그랬어요? 예, 국세청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간다라고 했죠. 그냥 명칭이 다른 것 뿐이에요. 똑같은 절차인데,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하는 건 심사청구라고 부르고, 조세심판원에 하는 건 심판청구라고 부르는데, 자,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세 군데 다 가는 게 아니고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고, 만약에 여기서도 내가 필요한 처분을 못 받으면 그때 갈 수 있는 게 행정소송을 가는 거죠. 자, 소송이니까 법원에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법원에 가는 것부터를 행정소송이라 그러고 그 이전 단계를 행정 단계에서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하죠. 자,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심판해 주세요 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기초로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내용을 봐보면 보기 1번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중복 제기가 아니고요. 2번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요? 90일 이내죠. 자, 근데 여기 30일이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3번에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되죠.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었으니까. 4번에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90일 이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45번. 우리 이거 12월에서도 나왔던 건데 기억하자는 게 뭐였어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거니까 모든 법인에 적용하는 거고요.
내국 영리법인한테만 적용하는 게 뭐 있었죠? 그게 뭐예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 영리법인에게만 적용이 됐다. 자, 보기 1번에 보면 영리 외국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뭐예요? 틀린 거죠.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보기 2번하고 보기 3번은 둘 다 뭐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다 과세 대상이니까 대부분 맞는 지분이고요. 보기 4번에 보면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중 뭐만요? 수익사업만. 즉 비영리니까 수익사업, 즉 외국법인이니까 국내 원천. 자, 그렇게 해서 국내 원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46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생소하고 어렵지만 한두 번만 보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 회사에 회계 처리를 주고 밑에 그거에 대한 세무 조정을 묻는 문제예요. 자, 보기 1번에 보면 감자차익은 회계상 자본잉여금 항목입니다. 자, 감자차익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차변에 자본금 한 다음에 대변에 현금 주고 나머지를 감자차익이라고 잡았어요. 이걸 자본잉여금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법도 감자차익을 입금이 아니라고 보죠. 감자차익은 입금이 아니에요. 자본거래니까. 그러면 보기 1번에 감자차익은 회계상 자본잉여금이며 법인세법상도 입금불산입이니까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에 지방세 과온합에 대한 환급 이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회계처리 어떻게 하느냐? 위에 보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회사가 이자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지금 수익을 잡아놨는데 그럼 이게 세법상 입금인지를 봐야 되는데 밑에 보면 B에 보세요. 과온합금 환급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인해 세무상 입금에 해당하니까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과온합금에 대한 환급 이자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입금불산이 판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자, 3번에 세법상 기부금의 손익귀손 시기는 현금이 지출되는데요. 자,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느냐?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미지급금. 자, 돈을 안 줬는데 기부금 잡았다는 거예요. 자, 기부금은 세법상 현금주예요. 실제 돈이 나갔을 때만 기부금인데 회사는 아직 기부금이 안 나갔어. 근데 장부에다가 기부금 잡아놨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송금불산입해야죠. 그래서 보기 3번은 송금불산이 판다는 거고요. 자, 보기 4번은 부가세 매출세이래요. 그걸 회사가 회계처리 어떻게 했느냐? 부가세 예수금 잡아놨어요. 자,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 부채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부채로 잡았어요. 세법도 얘를 입금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46번 지문입니다. 자, 47번을 보죠. 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보기를 보시면서 바로바로 하나씩 써가야 돼요. 자, 부가세 매출세액 600만 원이요? 걔는 입금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고. 자, 1, 2, 3, 4, 5가 있으면 하나씩 써가는 거예요. 6번까지 있네요. 자, 2번에 자산수중이익이요? 원칙적으로 입금해요. 근데 자산수중이익이라 하더라도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된 금액은 입금으로 안 본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지문에서 자산수중이익이 있는데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되지 않았대요. 자, 충당이 안 됐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입금이 맞는 거죠. 입금이고. 3번에 보면 고정자산 양도금액 당연히 입금이죠. 4번에 보면 사무실 임대료 입금이고요. 5번에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으로 해서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배당을 받아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는데 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요. 근데 그 배당을 받을 때 그 배당 받는 건 기본적으로 입금인데 어떨 때 입금이냐?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한테 줄 때 그때가 배당이 되는 거죠. 과세되는 배당. 자,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면서 내가 의제 배당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어떤 배당을 받았는데 뭘 재원으로 했어요? 그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그때는 무조건 뭐겠어요? 배당이라는 거죠. 재원 자체가 이익잉여금이니까. 반대로 그 회사가 뭔가를 나한테 주식을 줬는데 그 회사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다? 자본잉여금이란 건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보니까 과세되는 이익이 아니죠. 자, 그때는 그걸 받았을 때도 의제배당이 됐을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거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줬을 때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과세가 되고요. 합병차익. 자, 합병차익이나 우리 감자차익이나 포괄적 교환차익, 포괄적 이전차익 이런 거 전부 다 뭐였냐면 자본 충실화 목적으로 자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즉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다 보니까 이거는 과세하지 않을게요. 그래야 회사의 자본이 충실하게 되니까 라는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는 게 돼서 자 이렇게 동그라미 X를 표시하면서 가야 나중에 답을 고르실 때는 동그라미나 X만 쫙 집계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48번에 보면 평가손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자, 세법상으로는 평가손실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들, 자,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예요. 자, 보기 1번에 보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했대요. 자, 이때는 송금 인정된다 그랬죠. 자, 2번에 보면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했대요. 자, 세법은 뭐 단기 매매든 매도 가능이든 몰라요. 걔네들에 대해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잡은 거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3번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뭐로요? 저가법으로 신고하면 평가손실 인정되죠. 4번에 홍수로 인해서 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평가손실, 공장 설비에 대해서 평가손실 잡은 거, 자 얘는 인정이 될 거예요. 자, 문제 49번이죠.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시기. 자, 이거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 할부 매출을 했을 때 우리 법인세에서는 단기 할부냐 장기 할부냐 묻지 않고 뭐요? 인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가죠. 그래서 보기 1번에 보면 장기 할부 판매는 현금이 회수되는 때입니다. 그런가요? 아니고요. 인도하는 시점이 손익 인식하는 시점이다. 다만 그 인도하는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되 물건 판매한 금액과 이자로 인식할 금액만 구분해서 인식한다 뿐이지 판매한 시점에 수익 인식하는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어렵지가 않을 거고요. 자, 문제 50번 보죠. 감가상각 범위액을 물어봤어요. 상각 범위액. 자, 세법이 생각하는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액, 즉 상각 범위액을 정하는 문제인데 이 상각 범위액은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 그거에 따라서 상각 범위액이 달라질 텐데 보기 3번에 보세요. 보기 3번에 보면 감가상각 범위액을 정액법에 따라 그랬어요. 항상 정액법은 취득가액에다가 세법상 상각률을 곱해서 가니까 이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만 알면 이 문제는 바로 푸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기본적으로 5억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거기에다가 뭐 더하라 그랬어요? 자본적 지출액. 자, 그럼 자본적 지출액이 어디 있나만 보면 보기 5번에 보세요. 2023년 8월 15일 날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1억 2천이 있었고요. 6번에 보면 수익적 지출 1,000이 있었어요. 자, 수익적 지출은 그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떨면 끝나는 거고요. 송금 인정되고 끝나고 자본적 지출이 1억 2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세법상 취득가액이 되고 여기에 세법이 생각하는 상각률 0.1을 곱한 금액, 자, 그 금액이 세법이 생각하는 상각 범위액이다. 자, 이 문제는 계산 문제지만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계산 문제지만 정률법은 잘 안 물어봐요. 정률법 가지고 상각범위액 구해볼래?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정액법 상각범위액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자, 51번에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 1번에 보면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해서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째 줄에요. 장부가액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 얼핏 보면 익숙한 지문이에요.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해서 생산 설비를 폐기했어? 그럼 송금 인정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다음 두 번째 줄에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한다. 이게 문제예요. 뭐라 그랬어요? 장부가 1,000원을 남기라고 그랬었죠. 자,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낸 거라서 보기 1번이 틀린 지문이다. 자, 2번에 보면 잔존가액 얼마로 가요? 0으로 간다 그랬죠. 세법은. 3번에 보면 기계장치의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은 뭐로 보나요? 정률법. 자, 건축물은 세법은 정액법. 그 다음에 건축물 이외의 자산은 정률법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자, 보기 4번에 보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서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액은 언제부터 생각하나요? 네,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생각하는 거다. 자, 이 부분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2번 상당히 쉬운 문제죠. 자, 이거는 쉽게 푸실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17, 18, 19, 20개의 상각을 하는데 보시면 회사 계상 상각비가 나오고 상각 범위액이 있어요. 자, 17개를 보면 회사 상각액은 없고요. 범위액이 2억이에요. 자, 세법은 2억까지 보는데 회사가 상각을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 없죠. 자,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기 때문에 송금산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 1번 보세요. 17기의 회계상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해야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고요. 자, 18개를 보죠. 자, 18개는 회사가 1억을 생각했고요. 범위액은 2억이에요.
자, 그러면 세법은 2억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가 장부 1억만 잡았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1억을 송금산입 못하죠. 왜냐? 결산 조정이니까. 그럼 보기 2번 보세요. 18개의 부족한 상각비 1억 원을 송금산입 한다? 틀린 거죠. 못하는 거예요. 자, 19개를 보면 회사가 9억을 생각했고 범위액이 2억이에요. 그럼 뭐예요? 한도초가 7억이 나오죠. 자, 보기 3번에 19기에 과다하게 생각한 7억 원을 송금불산입 판다. 맞는 거고요. 자, 20개를 보면 회사 상각비는 없고 범위액은 2억이에요. 원칙적으로 조정이 없지만 그때는 항상 뭘 봐야 돼요? 과거에 상각부인대 금액이 있나를 봤더니 우리 19기에 7억 원만큼 송금불산입된 금액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20기에는 예외적으로 2억만큼 송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4번에 보면 20기에 회계상상각이 종료됐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다? 그게 아니고요. 20기에 송금산입 2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53번이요. 자, 기부금 중에서 옳은 설명을 고른 겁니다. 보기 1번에 기부금은 현금주에 의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다만 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해서 송금에 계상하면 이때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봅니까? 앞에 잘 얘기했잖아요. 기부금은 현금주의라고. 근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부금 잡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금불산입해야 되는 거죠. 아직 현금으로 안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엉뚱하게 표현한 거예요. 앞하고 뒤가 다른 거예요. 1번 틀렸고요. 2번에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면 기부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즉 법정기부금이나 특관자한테 주지 않은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가요. 하지만 특수관계인한테 준 지정기부금이나 비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간다.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3번에 기부금을 송금 산입할 때 2월 된 기부금을 우선 송금 산입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을 송금에 산입하죠. 자, 이 순서로 가는 거고요. 4번에 법정 기부금은 기준소득의 100%? 아니죠. 기준소득의 50%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문제 54번은 보기 한 두 개지만 보죠. 보기 1번에 접대비의 송금기속 시기는 발생주의 맞죠? 그래서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송금이다. 자, 현금 지급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송금을 따지죠. 1번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하고 3번은 당연하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봐보시고 4번에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해서 대표자산을 처분한다? 뭐예요? 네,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은 기타 사유외출이죠. 기타 사유외출. 그래서 4번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55번에 보면 자, 접대비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전액 송금불산입되는 게 뭐냐? 우리 접대비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첫 번째 증빙 받았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증빙을 제대로 받은 접대비에 대해서는 한도까지만 인정할게 이렇게 두 가지 스텝으로 가는데 첫 번째 그러면 증빙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증빙 받으세요. 그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준표, 현금 영수증이 일반적인데 자, 그 중에서 좀 독특한 것들만 묶어 놓은 게 이 55번이라서 시험에서 이 문제 봤을 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되나요? 네, 그것도 돼요. 자,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렇게 블라블라 가는데 그 세금계산서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인정한다. 맞고요. 이번에 3번부터 보죠.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지출한 접대비 이거 어때요? 네. 우리 신용카드 됐었잖아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축이니까 3번도 됐고요. 보기 2번에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했다.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걔한테 대가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했대요. 자,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세금계산서 거래 또는 신용카드 거래 자체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원천징수를 했으면 그걸 적법하게 증빙 처리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 2번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배우시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보기 2번 맞는 지문이다. 마지막으로 보기 4번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법적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접대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하는 거 이건 우리 재경관리사 교재에 안 나오는 건데 시험에 나와서 우리 재경사 범위를 좀 벗어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동시에 그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급받았을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는 증빙
증빙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만 돼 있어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았을 때 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5번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이 문제는 그냥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6번이요. 옳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지급이자 송금물산익 관련해서 보기 1번에 보면 사채를 빌려다 쓰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실명으로 밝히더라도 송금물산입한다. 자, 이 지문이 자주 나오는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뭐예요? 누구한테 줬는지 불분명하니까 송금물산입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줬는지가 명확해요. 그러면 송금물산입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에 법인세법에서는 자본화 대상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자금, 이게 뭐예요? 특정 차입금이죠. 자, 그 특정 차입금 이자는 자본화하고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할 수 없나요? 자본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에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지급이자 중 일정 금액이 송금물산이 되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죠. 이게 지급이자 송금물산이 된다는 거고요. 자, 4번에 보면 채권의 이자를 당해 채권의 발행인이 직접 지급하는 거. 그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전액 송금물산입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채권의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밝히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는지. 그럴 때 송금물산입하는 거지. 그걸 제대로 밝혔으면 채권자가 분명하기만 하면 송금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57번의 대손충당금. 자, 이게 이제 계산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포기했겠죠. 대부분 포기하셨을 텐데 자, 이거는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여서 두 번째 풀 때, 한 번 풀고 두 번째 풀 때는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자, 대손충당금에서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죠. 우리 회계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을 쓰지만 세법은 총액법이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대손충당금 전부 다 환입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기말잔액 전부 다를 다시 설정하는 개념이라고 하다 보니까 대손충당금 두 가지 기억해야 됐죠. 첫 번째, 작년에 대손충당금 부인됐던 금액은 올해 무조건 입금물산입한다. 왜요? 작년에 있었던 대손충당금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환입한 다음에 올해 새로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대손충당금을 전부 다 환입했대요. 그런데 그 충당금 중에서 세법이 인정 안 했던 거, 즉 작년에 대손충당금 잡았을 때 송금불산입했던 금액 있죠? 그 금액은 작년에 송금불산입했던 금액을 환입했어요. 그럼 이게 입금이냐? 입금도 아니란 거야. 자, 세법은요. 내가 지출했을 때 송금이면 받았을 때 환입해도 입금이고요. 지출했을 때 송금이 아니면요. 환입해도 입금이 아니에요. 대손충당금 작년에 잡았을 때 송금이 아니었어요. 그럼 얘를 환입하면요. 입금도 아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충당금을 전부 다 환입했대요. 근데 충당금 중에 인정 안 됐던, 부인됐던 금액이 있어요. 그럼 얘도 입금불산입해야죠. 그래서 무조건 입금불산입을 먼저 해요. 기계적으로. 뭘요? 작년에 부인된 금액. 그러면 우리 보기 기억해 보세요. 전기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6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하고 시작하냐면 입금불산입을 그냥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 세무조정은 그냥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단기 거 조정해야 되죠. 단기에 대손충당금을 조정한다 그러면 회사가 설정한 금액, 자, 대손충당금 설정한 금액하고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 그때 이 회사가 비용 처리한 금액을 뭐로 본다? 기말잔액을 설정한 걸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기말잔액이 지금 200만 원이 있잖아요. 이 200만 원하고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 이 세법상 한도라는 거는 채권잔액에다가 설정률을 곱하는데, 자, 먼저 이 채권잔액이 얼마인가 보니까, 보기 니은해 보세요. 세무상 기말 채권잔액이 1억 2천인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강 가지급금이 2천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럼 1억 2천 중에 특권자는 설정 못하니까 1억 원만 되죠. 자, 100만 단위로 써보죠. 100만 단위. 자, 이 채권에다가 맥스 1%하고 대손 실적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대손 실적률이 0.8%예요. 자, 0.8%면 우린 1%죠. 그럼 1억에 1%니까 100만 원까지. 즉 세법상 한도는 100만 원이 되니까 뭐겠어요? 송금불산입이 나오죠. 자, 올해 대손충당금이 송금불산입이 얼마가 나오냐면 100만 원이 나와서 유보라는 소득 처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1번이 되는 거라서 57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해보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자, 58번이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그 옆에다가 하나씩 쓰는 거예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인세법상 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대여한 경우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또는 그것과의 차액을 입금, 산입해야 되죠. 어때요? 맞아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해야 되죠. 자, 니은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설정한 대손 충당금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죠. 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도 안 돼요. 자, 디귿에 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전액 송금 인정되나요? 아니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거라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이죠. 자,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59번 문제는 우리 12월에 나왔던 문제고요. 자, 60번 문제는 뭐 법인세 신고기한 3월 3개월이네. 그러니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이네. 그런 그 문제니까 그걸 계산한 거여서 뭐 저것만 보면 60번에 보면 회사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래요? 23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뭐 표현은 어렵지만 결국은 12월 말에 끝났으면 3개월이니까 3월 31일까지. 그래서 정답이 24년 3월 31일.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자, 61번 보죠. 소득세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보기 1번은 너무 당연하지고요. 보기 2번은 소득세법은 부부인 경우에 한해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 납부한다? 아니에요.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거예요. 부부라고 해서 합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2번이 틀렸고요. 보기 3번에 넘어가시고 보기 4번에 소득세법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네, 맞죠. 우리 법인세도 과표 구간에 따라서 2억, 200억, 3천억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지만 소득세도 소득이 낮을 때는 낮은 세율로, 소득이 높을 때는 높은 세율로 가서 단계적으로 가죠. 그런 걸 누진세율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점점 바뀌는 게 누진세율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한 걸 뭐라 그랬어요? 비례세율이라고 그랬죠. 비례세율. 그 비례세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네, 우리 부가가치세 같은 게 비례세율이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2번에 보면 무조건 분리과세. 자, 얘가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무조건 분리과세는 뭐라 그랬죠? 자, 금융소득인데요. 얘네는요, 무조건 2천만 원. 우리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하고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자, 이 2천만 원이라는 기준금액과의 비교를 하지만 무조건 분리과세는요, 얘는 그냥 무조건 원천징수로 끝내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무조건 분리과세다. 자, 무조건 분리과세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법원 보증금 등의 이자, 그리고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법원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그냥 간단하게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분리과세다. 자, 그걸 제외한 나머지 보기 2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거. 우리 12월 문제풀이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63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보기 1번에 보면 재고자산 자가소비요, 법인세법에는 부당이익이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뭐 말은 되게 긴데, 재고자산을 자가소비했다라고 하면 법인세에서도 부인이 돼요. 부당이익이 걸릴 거고, 사업용 자산을 그냥 무상으로 가져다가 썼으니까 특수한 개인이.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도 그걸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라고 해서 맞는 표현이고요. 이번에 종업인 및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할 때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우리 대표자에 대한 급여가 소득세에서 인정이 되나요? 네, 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자, 법인세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급여가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는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보기 2번의 끝에쯤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하고 4번은 이제 이런 건데, 우리 개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하면서 돈 번 거를 예금했다가 이자도 나오고, 자,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주식을 샀다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해서 번 돈 가지고 이런 수익들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이자나 배당이나 유가증권 처분도 전부 다 사업소득으로 포함해서 과세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개인들은 소득세법이란 거는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소득의 종류별로 각각 나눠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벌었어요. 그러면 그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그냥 이자 소득인 거고, 내가 사업해서 번 돈으로 주식을 샀다 배당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배당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간다라는 거죠. 또 하나, 내가 주식을 샀다가 처분해서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 주식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자, 주식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양도소득세 낼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모두 내는 건 아니고, 자, 상장 주식은 뭐 대주주가 내고 비상장 주식은 모두 내고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어쨌든 양도소득세란 걸로 과세 대상 소득을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기 3번에 보면 보기 4번부터 볼까요? 수입이자하고 수입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있어서 입금으로 보죠. 자, 법인세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왜 발생했는지 상관없이 전부 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해서 과세를 해요. 그래서 입금으로 보지만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총수익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이자나 배당으로 따로 보니까. 자, 보기 3번에요. 유가증권 처분 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액 계산에 있어서는 입금송금으로 보지만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총수익금액 필요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양도소득으로 가니까요. 자, 64번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65번 보시죠. 기타 소득에 대한 내용인데 올바르지 않은 것이요. 보기 1번에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 하지만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소득세법에 두 가지 있어요. 기타 소득하고 사적연금 소득.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자, 보기 2번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겠죠. 자, 3번에 보면 복권 당첨 소득이요. 자, 복권 당첨이 되면 이게 기타 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얘는요, 무조건 분리과세하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기 4번에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행에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는요, 소득금액 계산할 때 비용을 80%를 인정한다?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이제 저희들 얘기인데, 옛날엔 80% 해줬는데 지금 60%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소득이 늘어나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보기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문제 66번 보죠.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썼지만 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걔네들이 여기 나오죠. 기억부터 미음인데,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얘도 안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납금은 지방세, 자, 국세나 지방세 안 된다 그랬고요. 3번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세금, 자, 이거는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다 국가에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신용카드 공제 안 해주고요. 4번에 상품권 구입 비용, 5번에 미음의 리스료, 이런 것도 전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묶은 것은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이 다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일반적으로 5개 중에 하나는 틀렸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재경사에서는 전부 다 들어가는 경우가 제법 나와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5개를 다 틀린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67번에 보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걸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죠. 우리 소득세는 크게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죠. 그래서 종합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자, 퇴직은 퇴직대로, 양도는 양도대로 따로 과세하니까 일단 종합소득을 계산하라고 했으면 퇴직이나 양도는 일단 무조건 없애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 보기 니은에 보면 퇴직소득 있죠. 그러니까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에 있는 퇴직을 제거하고 나면 기억에 있는 근로, 그 다음에 사업, 기타, 이자가 남는데, 그럼 이 금액들이 전부 다 종합소득에 합산될 거냐? 그걸 하나씩 판단해 보면 일단 근로소득 금액 1200이 들어오죠. 근로소득 금액이 1200이 들어오고, 근로소득 1200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무조건 합산해야죠. 1500이 들어오고, 기타를 보면 기타 소득 금액이 지금 얼마요? 48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을 보니까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에 소득 금액이 480이에요. 자, 소득 금액이 480이 되면 300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되고요. 이자 소득이 1520만 원이 있대요.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 안 해요. 뭘 때요? 원천징수가 됐을 때. 근데 정기예금 이자라고 했으니까 원천징수가 됐을 거고요. 그럼 걔는 종합소득이 합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금액을 합하면 3,180만 원.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다. 67번은 되게 쉬운 거예요. 67번은. 자, 68번 보죠.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요. 보기 1번에 분리과세하면 원천징수로 납세금이 종결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2번에 원천징수에 있어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신고 납부하는 자는 동일합니다. 아니죠. 원천징수라는 게 저 사람이 낼 세금을 내가 미리 떼가지고 국가에 내주는 거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랑 납부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원천징수에서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표현이 되겠고요. 자, 보기 3번에 보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일 때는 법인세법, 개인일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자, 원천징수를 내가 얼마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상대방이 법인이에요. 그러면 법인세법의 원천징수가 정해져 있고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상대방이 개인이에요. 그러면 소득세법의 원천징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 거고요. 4번에 국외에서 지급하는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자, 원천징수를 왜 한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대가를 주는데요. 대부분 원천징수는 우리 소득세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개인들한테 회사가 대가를 주는데요. 그럼 상대방한테 소득이 생기죠.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신고를 어떻게 해요? 신고해서 내요. 국가에서 가서 세금 얼마니까 내세요가 아니라 개인들이 알아서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가 생각할 때 개인들은 신고를 잘 안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가를 지급할 때 다 주지 말고 세금은 국가에다가 좀 떼서 내세요. 왜요? 저 사람이 신고를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원천징수란 거는 그 사람들이 소득세 신고를 잘 안 할 것 같아서 하는 게 원천징수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근데 해외에서 지급하는 소득이에요. 그럼 소득자가 누구예요? 해외에 있는 사람. 자,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과세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외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그 말이고요. 자, 69번 보죠.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서 기억,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이 보면 당연하지가 될 거고요. 보기 4번에 보면 토지 건물과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 자, 사업용 고정자산과 뭐요?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우리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70번에 보면 양도소득에 관련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보기 1번에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이런 것도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보기 2번에 보면 등기된 임차권. 자, 이것 좀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거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자, 보기 3번에 보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그 권리를 양도해가지고 발생하는 소득. 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포함이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기 4번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죠? 분양권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과세 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71번을 보면요. 부가세조 이제 넘어가죠.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보기 1, 2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1, 2, 4번은 3번만 보죠. 저랑.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이 표현이 자꾸 나오죠. 재경사에서. 부가가치세는요. 개인인지 법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사업상, 즉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개인 사업자는 뭐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아니니까 이 표현을 좀 틀린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2번.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 1번에 보면 부가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2번에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용역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이 되어는 공급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자, 지문은 되게 길지만 우리 정규 강의에서 어떤 말씀 드렸었어요? 10만 원 이상 사시면요 이런 사은품들이고요. 30만 원 이상 사시면 이런 사은품들이고요. 이런 사은품 있죠. 자, 그러면 그걸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사은품의 대가, 사은품을 준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되는 거예요? 이 사은품의 대가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73번을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야 됩니다. 자, 보기 1번에 부가세의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다. 자, 이게 참 저는 뭐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공급하는 거죠. 부가세 과세 대상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내는 건데 공급받는 사업자가 냅니다 라고 해서 틀린 표현인데 뭐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보기 2번에 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합니다. 뭐냐면 나는 과세도 하고 면세도 같이 해요. 자, 그러면 과세 면세 같이 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냐? 당연히 부가세, 과세사업자라는 게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잖아요.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기 때문에 나는 과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과세사업자로 분류를 하고요. 보기 3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맞고요. 4번에 과세사업자라도 면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예요? 예. 주된 사업계 부수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내가 과세사업자예요. 근데 사업에서 쓰던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토지라는 것 자체가 면세기 때문에 이건 누가 팔더라도 면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그때는 면세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 문제 74번에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보기 1번에 보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했다 그러면 첫 번째 과세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때가 된다는 거죠. 맞고요. 보기 2번에 폐업하면요.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날부터 폐업한 날까지. 폐업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30일 날 폐업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이 된다는 거죠. 보기 3번에 공급 대가의 변동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이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난 이상 더 이상 간이가 아니고 일반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의 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변경되는 연도에 지문에 보시면 그 변경되는 연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가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니 7월 1일부터 변동이 되는 거야. 7월 1일부터 변동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됐고요. 보기 4번에 보면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에 이미 신고한 과표와 세액을 포함하여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자, 우리 예정하고 확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에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했다면 6월 달에 확정신고할 때는 이미 예정신고했던 거래 내역은 포함하지 않죠. 제외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만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포함해서 신고한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표현이 됐습니다. 아마 3번하고 4번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간이가 일반이 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7월부터 되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존대로 가는 거고요. 6번에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제외하는 거 아마 이 두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75번에 보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보기 1번에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직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습니다. 자, 이거 우리 12월에도 나왔던 표현이었죠. 이 표현이 지금 자주 나오네요. 자, 보기 2번에 보면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전부터분은 일부를 부담해도 뭐로 간다 그랬어요?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 틀렸고요. 그래서 자, 보기 3번에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도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까? 예, 용역의 무상 공급은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특수관계자인 개인한테 사업용 부동산 임대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자, 그때만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거였다. 자, 76번이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영세율은 국제적 이중강세에 바지하는 효과가 있죠. 2번에 보면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해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그 면세 포기라는 제도를 둔 거예요. 영세율을 적용받으라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죠. 얘는 영세율 사업자는요. 0% 세율로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자, 보기 4번에 보면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받을 수가 있겠죠. 과세사업자니까. 77번이요. 1기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예요. 과세표준.
자, 이런 문제들은 하나씩 써가야 돼요. 한 번에 쫙 정리해야지 내가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해야지 그러면 못 풀어요.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게 해당이 되면 기재를 하셔야 이런 문제들은 푸실 수가 있어요. 자, 1번에 보면 특수관계인한테 제품을 500만 원에 팔았는데 시가가 800이래요. 그럼 얼마요? 시가로 가야죠. 시가로. 자, 2번에 제3자에게 제품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판매했대요. 자, 장기할부로 판매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가요? 대가의 값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약정한 식이에요. 받은 기준이 아니라. 자, 그랬을 때 21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회수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얼마였대요? 300. 실제 회수한 금액은 400. 그럼 뭘로 가요? 약정했던 300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기 3번에 제3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이 중 200만 원은 조사밀이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 받았다. 이게 뭐냐면 내가 1000만 원짜리 팔았는데요. 저 사람이 내가 200만 원은 저기 마일리지 과거에 쌓였었던 포인트 있으니까요. 포인트로 200만 원 결제하고요. 나머지 800원 현금 결제할게요. 자, 이랬을 때 부가세 과표를 뭘로 볼 거냐?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요. 내가 부여해줬던 마일리지를 그 사람이 썼어요. 내가 과거에 줬던 거. 그러면 그 마일리지는 포함하지 않죠. 자, 1000만 원인데 마일리지, 즉 포인트 200만 원 쓰셨으면요. 과표는 800만 잡는 거예요. 다만 이 마일리지를 내가 부여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여해줬던 걸 우리 가게에 와서 쓴 다음에 내가 상대방한테 나중에 다시 그 포인트를 원래 포인트 줬던 사업자한테 그 포인트 여기서 썼으니까 대가 나한테 정산해 주세요라고 받는 경우, 자, 그때는 그 금액도 대가를 분명히 받잖아요. 그러니까 포함해서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내가 적립해줬던 마일리지를 썼다는 거예요. 200을. 그러면 부가세 과표는 10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 차감한 800이 된다는 거고요. 자, 보기 4번에 보면 거래처의 판매 장려 목적으로 현금 400과 제품을 제공했대요. 자, 판매 장려로 현금을 준 거. 자, 현금을 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과표에서 차감하지 않을 뿐이니까 당장 과표랑 상관이 없고, 제품을 줬어요. 판매 장려 목적으로 제품을 줬을 때 뭐예요? 네, 이거는 공급으로 보죠. 공급으로 보다 보니까 과세를 해야 되는데 원가와 시가가 나와 있으면 항상 공급은 시가 기준으로 400만 원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금액들을 전부 다 합하면 2300이 답이 되겠죠. 78번 보시죠. 과세 표준에 포함되거나 공제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도 하나씩 써놓고 해당하는 항목들을 보셔야 될 텐데, 먼저 기업번의 매출, 애누리와 환입. 자, 얘네들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X가 될 거고요. 자, 내은에 보면 거래처 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 자, 대손금이란 거는 과표에서 빼는 게 아니라 대손세액공제로 별도로 빼죠. 그러니까 대손이 1000만 원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로 가는 거지 과세 표준에서 1000만 원인 걸 차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표에서 차감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과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디귿에 보면 재화 또는 용액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자, 국고보조금 뭔가 돈을 받았는데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게 없어요. 그때는 포함하지 않는 게 되고요. 자, 리을에 보면 판매 촉진을 위해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이요. 자, 돈을 줬어요. 자, 돈을 줬다고 해서 과표에서 차감하느냐? 판매 장려금 과표에서 차감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함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조기회수를 위해서 할인해 줬대요. 자, 할인해 준 금액 포함하지 않을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니은하고 리을에서 정답이 1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79번이요. 과세 표준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것도 하나씩 따라가야 되죠. 자, 기억에 보면 외상 매출액이 2억 원이 있어요. 근데 매출 애누리하고 할인이 이미 차감이 됐대요. 자, 매출 애누리나 할인은 차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에서 나오는 건 2억이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될 거고요. 니은에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매출액이 시가가 5천만 원이란 애가 있는데 얘가 있대요. 그럼 얼마가 들어갈까요? 시가로 가니까 5천만큼 잡힐 거고요. 상가 건물 처분한 금액이 7억이 있으면 자, 이 7억이란 거 과표로 잡히고,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한 거요. 토지 처분은 면세니까 과표에 포함될 게 없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세개 금액 합하면 9억 5천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80번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 기간 거래액을 합계해서 한 번에 세금견수를 발급할 수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즉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30일 갈 수 있다는 거고요.
2번에 보면 부동산 임대용역은 실제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를 모두 세운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느냐? 아니죠. 간주 임대료가 면제가 되는 거지. 실제 임대료는 당연히 세운계산서 거래를 해야 돼요.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재화 용역 공급 전에 세운계산서를 발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자, 이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 우리 12월에서도 봤었죠. 12월 시험에서. 자, 보기 4번의 수정 세운계산서는 당초에 세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내가 발급했었는데요. 잘못됐어요. 라고 해서 발행하는 게 수정 세운계산서니까 수정 세운계산서에 대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